오늘은 최동력 기자님과 함께 비트코인과 암호화폐 관련한 현재의 주요 상황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블루미저 최승명입니다. 네, 셀프 소개 한번 더 구체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저는 지금 암호화폐 그리고 블록체인 전문 미디어 블록미디어에서 이제 CSO와 기자로서 활동하고 있는 최동력이라고 합니다. 아, 네, 저 반갑습니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네, 2017 년부터 이제 암호화폐 부분에서 개인 투자를 꾸준히 해 왔고 이제 이 업계로 옮겨서 일을 한 지는 이제 한 3년 정도 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네. 아, 그러시군요. 그러면 한번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불과 한 몇 주 전만 해도요, 비트코인 가격이 한 고점에서 25% 정도 하락했다가 지금은 이제 한 66,000, 67,000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암호화폐 시장 현재 분위기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네. 고점에서 굉장히 많이 하락했죠. 이제 70K 중반대까지 올라갔다가 이제 떨어졌을 때는 이제 50K 막 이렇게 늘어가고 해서 아마 처음 투자하시는 분들은 많이 걱정을 하시기도 했었을 것 같은데 현재 상황 자체는 저희 이제 업계 쪽에서는 조금 긍정적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가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가져온 차트가 하나 있는데 이제 7월 15 일부터 21 일까지 업비트 국내 거래소죠. 여기 올라간 이제 암호화폐 관련 가격을 보여주는 디지털 자산 지수라는 것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네. 지난주에 이제 업비트 상장 암호화폐들이 이제 평균 10% 정도 상승하는 와중 이제 코스닥 한국 주식 지수죠. 나스닥 이렇게 둘은 각각 약 2.3% 그리고 4.0% 정도 하락했습니다. 이게 암호화폐가 주식시장과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다른 움직임을 보였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건데 시장에서는 이제 이런 분석이 조금 우세한 상황입니다. 이게 왜 이렇게 움직였느냐? 이제 암호화폐 시장의 최근 상승세가 그동안 일부 기술주들, 특히 올해 이제 대형 기술주들이 굉장히 랠리하는 모습을 많이 보였었죠. 이런 대형 기술주들에 쏠려 있었던 투자 심리가 이제 금리 인하 수혜주, 그리고 암호화폐와 같은 신규 자산, 대체 자산으로 옮겨가고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은 일각에서는 이번 이제 암호화폐 비트코인 가격의 조정이 이제 마지막 조정이고 뭐 "대불장, 뭐 상승장의 시작이다."라고 기대하는 발언들도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기존과 같은 이제 대규모 조정 가능성은 점차 낮아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음. 암호화폐 이제 상승 하락 그런 것도 이제 비트코인 차트 보시면 오, 옛날에는 막 50% 떨어지고 70% 떨어지고 그랬네라고 많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약 25% 말씀하신 것처럼 떨어지는 데 그치고 이제 다시 한번 상승 움직임을 보이고 있죠. 기존과 같은 대규모 조정 가능성은 점차 낮아지고 있고 이는 많은 돈이 들어올수록 많은 사람들이 투자할수록 조금씩 더 어려워지는 겁니다. 음. 특히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구성원과 비중이 굉장히 다양해지고 있죠. 최근에는 이제 미국에서 현물 ETF 승인 올해 초에 나면서 비트코인 암호화폐 거래소 이용 못 하시는 분들도 너무나도 쉽게 투자할 수 있게 되었고 이더리움 현물 ETF도 결국 승인이 나면서 이더리움도 그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특히 이제 23 일이죠. 이런 뉴스가 하나 있어서 제가 하나 가져오기도 했는데 이제 나스닥 QQQ라고 이제 나스닥 상위 100개 종목을 추종하는 미국의 ETF가 있습니다. 음. 이 ETF보다 비트코인 ETF 거래량이 높았다라는 음. 소식이 굉장히 뉴스가 되기도 했었어요. 음. 이처럼 비트코인이라는 자산이 어떻게 보면 올해 초까지만 하더라도 '이거 자산이야? 아니야?'라는 것 자체가 의문이 들 수도 있고 문제시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 지금은 이미 나스닥 지수보다 거래가 많이 되는 자산이 되어가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음. 많은 사람들이 이 투자를 할 수 있고 실제 많은 돈이 들어오고 있고 이는 조정 가능성은 낮추면서 상승할 가능성을 높여주는 기반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해 주실 수 있는 뉴스인 거죠. 와, 이거 엄청나네요. 나스닥 QQQ 투자하시는 분들 한국에서도 엄청 네, 많은데요. 그렇죠. 큐큐큐 어. 이야기만 하셔도 아마 많이 아시고 이거 그럼요. 큐큐큐 투자한다 하시는 분 많을 텐데 와. 그것보다 비트코인 유량이 많았다라는 뉴스였었습니다. 그 두 배 레버리지 상품도 아니고 한 배짜리네요. 그렇습니다.
야 그렇구나. 그 혹시 막 비트코인 ETF 이렇게 많이 거래량이 높은데 이게 또 막 순식간에 사라지고 막 그럴 가능성은 있지 않을까요? 그런 가능성은 없을까요? 네. 뭐 그럴 가능성 자체가 높냐 낮냐를 사실 음. 판단할 때 어.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구성원들이 이를 가지고 있느냐가 그나마 제일 가까운 방법일 것 같아요. 왜냐면 한 집단들이 모든 걸 가지고 있으면 이 사람들이 의견을 바꾸는 순간 모든 자산이 빠져나갈 수도 있고 네. 떨어질 수도 있고 급하게 올라갈 수도 있고 하겠죠. 하지만 이 ETF와 같은 상품이 거래가 된다라는 거는 기존에 이제 암호화폐 투자자들만 가지고 있었죠. 지금은 일반 주식 투자자들도 일반 저런 주식 거래 플랫폼 쓰시는 분들도 투자를 네. 해 가고 있다라는 의미인 겁니다. 이 투자자 자체가 다양화되고 있는 것이고 이것 자체는 이 비트코인이라는 자산의 기반이 조금 더 다양화되고 안정화되고 있다라고 우리가 해석해야 하는 뉴스인 것 같습니다. 네. 와 이게 거래량이 많다는 거는 뭐 증권사들이나 전통적인 금융기관들한테는 굉장한 수익 모델이겠네요. 굉장한 수익 모델이고 "이 어. 자산 살 만해요. 우리 것도 사 보세요."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겠죠. 야 그러면은 막 계속해서 막 비트코인 관련된 뭐 솔라나 ETF도 그렇고 뭐 어젠가 보니까 비트코인하고 이더하고 솔라나 이렇게 세 개를 모아 가지고 또 ETF 같은 거 출시도 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네네. 그렇죠. 그런 게 계속해서 뭔가 이렇게 제한이 들어오겠네요. 네네. 지금은 이제 한계 자산에 대해서 ETF가 출시되는 정도로 그치고 있지만 이제 음. 조금 지나면 뭐 AI 섹터 암호화폐 펀드 뭐 아. 안전 암호화폐 펀드 이런 식으로 암호화폐 펀드도 다양화되고 이 시장에 들어올 수 있는 자금 흐름도 조금 긍정적인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겠죠. 네. 또 그렇지만 또 일각에서는 이게 가격이 1억을 뚫지 못하고 그 한 4 개월 정도 이렇게 횡보 또는 하락을 지금 겪었잖아요. 그리고 트럼프 이슈로 급등을 하긴 했지만 또 7만 그 6만 막 7천 8천 까지 갔다가 또 맞고 떨어지고 이래 가지고 '아 이거 별로 이렇게 힘이 없다.' 뭐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자님께 여쭙고 싶은 질문은 가격 예상을 좀 조심스럽게 하고 싶은데 연말에 좀 가격은 어느 정도 예상하세요? 네. 말씀처럼 이제 1억 이런 가치도 중요하지만 저는 조금 더 많이 보는 지표 중 하나가 이제 달러 기준 가격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이게 몇만 달러 뜨는다, 몇만 달러 뜨는다 이런 것들이 이게 사람들이 심리적 저항선을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내가 만약에 6만 달러에 샀으면 6만 9천 정도면 약간 팔고 싶어지지 않을까? 7만 달러 과연 뜰 수 있을까? 불안해지니까 팔지 않을까? 이런 건데 올해까지는 저는 이제 한 10만 달러 정도는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현재가 대비 약 40% 정도 상승한 가격인 건데요. 비트코인이 과거 같은 경우에 이제 반감기가 지나면서 이제 상승 랠리를 계속해서 했었죠. 올해 같은 경우에 이제 반감기 이슈가 있으면서 올라가기도 했었지만 조금 조정을 받고 다시 조금씩 회복을 해 가고 있는 상황인 건데 이 경제 상황 속에서 우리가 투자 시장에 대한 기대감, 이 전망이 어떻게 되는지를 조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악재는 점점 사라지고 있고 호재는 점점 늘어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음. 예를 들어서 미국 경기에서도 "달러의 지배력이 약화되고 있다."라는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미국 인플레이션 올해 계속 줄어들 것이다라고 했지만 아직까지도 인플레이션 둔화되지 않고 있죠. 미국 정부의 재정 적자도 계속해서 커지고 있고 이렇다면 연준이 정치적 압박을 계속해서 얻을 수밖에 없게 되고 그러면 이 세상 속에서 달러의 지배력은 계속해서 약해지는 겁니다. 달러의 지배력이 약해진다라는 것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비트코인과 같은 화폐의 대체 자산 가능성을 가진 친구들에게는 굉장히 호재가 될 수 있는 거죠. 음. 저는 비트코인이 올해 마지막까지 갔을 때 '가장 실적이 좋은 자산 중 하나가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전체 수량이 제한돼 있고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도 상승하고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 비트코인이라는 수요가 현물 상장 지수 펀드 ETF의 등장과 함께 그 어느 수단보다 쉽고 빠르게 얻을 수 있는 대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높아지는 거시경제 불확실성 속에서 이제 금리 인하라는 내러티브가 함께 더해지면서 상승세를 이끌어가지 않을까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혹시 트럼프랑 바이든이랑 이제 바이든이 이제 지금은 이제 하차한 거죠. 네네. 그래서 맞습니다. 해리스가 지금 지지를 받고 있는데 이런 이슈는 그 예상 조심스럽게 해 주신 1 0 달러 거기에 좀 변화를 주거나 그러진 않을 거라고 보시나요?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 같은 경우에는 암호화폐 시장에는 지금까지로는 굉장히 호재로 적용을 할 것 같습니다. 아시겠지만 트럼프 대통령과 그 측근들이 이 암호화폐에 대해서 굉장히 최근에 친화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했어요. 특히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세상에 남은 비트코인 전부를 미국에서 채굴해야 된다. 어 그리고 "비트코인 최대한 많이 모아라."라고 트럼프 대통령 후보가 직접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죠. 네. 심지어 다음 달에 예정된 이제 세계에서 가장 큰 비트코인 컨퍼런스가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 후보가 실제 그 행사에 와서 자기가 "발언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 자체를 이 시장이 굉장히 호재로 이미 인식을 하고 있다라는 건데요. 특히 미국 시장에서는요. 당선이 될 경우에는 암호화폐 시장 굉장히 긍정적이고 상승세를 이끌어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대의 경우에는 이제 암호화폐 시장에는 조금 아쉬운 이슈가 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아직 그 미국 대선까지는 기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이 정치인들이 과연 암호화폐에 대한 입장을 어떻게 표명해 가는지를 조금 주의 깊게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조금 더 지켜보자."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고, 그러면은 이번에 이제 4차 반감기 사이클인데요. 혹시 기자님께서는 언제까지 좀 가격이 상승하고, 지난 사이클들을 보면은 최고 상승을 했다가 이제 거의 뭐 반토막 이상 이렇게 깎이는 또 네네. 하락기를 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언제쯤 이 반감기가 종료될까 궁금하거든요. 음. 이건 또 어떻게 보세요? 네. 이번 반감기가 이끈 사이클 자체는 저는 음 금리 인하 랠리가 종료되는 시점 정도가 아마 '이번 상승 랠리 사이클의 마지막 단계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음. 지금 올해 그리고 최근 투자 시장을 이끄는 굉장히 큰 내러티브 두 개가 있죠. 그중 하나는 바로 AI에 기반한 기술 혁명, 그리고 음. 다른 하나는 금리 인하에 따른 투자 심리 개선입니다. 비트코인은 이 두 개의 큰 내러티브 중에 금리 인하와 굉장히 같은 흐름을 타고 있죠. 자산의 이야기, 사람들이 이 자산을 봤을 때 어떻게 인식하는지가 비트코인은 금리가 인하되면 굉장히 수요가 높아지고 굉장히 가격이 오를 수 있는 자산이야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보시는 것이 이제 연준이 발표한 이제 점도표인 건데요. 각 연도에 이 금리를 어느 정도로 조정해 갈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차트인 겁니다. 보시면은 한 2년 정도는 계속해서 저 점들이 내려가는 것을 보실 수 어 있으시죠? 네. 2024년 말에는 지금보다 한 단계에서 두 단계 정도 내려간 금리가 예상된다라고 하고 있고 2025 년에는 한 4.1%, 음. 2026 년에는 한 3.1%의 금리를 예상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앞으로 다가온 한 2년 동안은 그래도 미국이 계속해서 금리를 낮춰갈 것이고 금리가 낮춰진다면 투자 시장에 대한 허들은 낮아지겠죠. '내가 은행에 넣었을 때 돈을 적게 주는데 그러면 이거 차라리 그냥 주식 투자해 볼까? 코인 투자해 볼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그 부담이 줄어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새로운 사람들, 새로운 자산, 새로운 자금들이 이 시장에 들어오게 되고 가격도 급박하게 올라가진 않더라도 꾸준하게 우상향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은 이번 반감기가 끝나고 나서 하락이 그렇게 크지 않다고 보시는 거예요? 네네. 저는 그 바닥이 단단해진 것은 음. 분명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어.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는 구성원들은 다양화되고 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다양한 사람들이 이걸 들고 있는 거죠. 음. 규모가 계속해서 커지고 가격이 오르고 있다라는 것도 그 근거가 될 수 있는데요. 비트코인의 공급은 그 어느 순간에도 정해져 있습니다. 이 가격이 오르려면 더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내 돈을 넣어야 되죠. 음. 5년 전에, 10년 전에 비트코인 보유자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마 그때는 비트코인 이거 뭐야? 재밌다. 한번 사 볼까?' 하는 사람들, 혹은 진짜로 막 블랙마켓에서 내가 뭐 나쁜 거 팔고 나쁜 거 사고 이런 거 하는 사람들이 들고 있었을 수 있겠죠. 하지만 지금의 보유자들은 어떤가요? 우리와 같은 개인들부터 여러분들과 같은 '비트코인 투자 한번 해 볼까?' 생각하시는 분들부터 미국 최고의 금융기관과 같은 어. 블랙록을 필두로 한 수많은 금융기관들, 어. 심지어 국가들까지 이 비트코인을 보유해 가고 있는 겁니다. 더 다양한 사람들이 보유해 가고 있다는 것은 이 사람들이 각각의 이유로 자신이 팔고 사고 할 것이기 때문에 '한 번에 압력이 발생할 가능성은 적다.' 이런 음. 사이클처럼 '급락할 가능성 또한 적다.'라고 음.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거죠. 와 그럴 수 있겠네요 진짜.
이것도 새로운 뷰인데요. 네네. 그 과거에 금 ETF랑 비교를 하고 싶은데 많이들 이제 디지털 골드라고 해서 네네. 비트코인의 내러티브를 금하고 많이 비교하잖아요. 그 금 ETF도 그 통과되고 나서 5년 이상 꾸준히 우상향을 그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약간 그런 모습처럼 될 거라고 보시는 건가요? 네. 비트코인의 내러티브 말씀하신 것처럼 디지털 금이라는 내러티브 굉장히 크죠. 음. 우리가 금을 투자하시는 분들이 '왜 이걸 사는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비트코인 사는 사람들은 왜 살까? 금을 사는 사람은 왜 살까? 이 보유자들이 누구인가.'를 생각해 보고 과거 금 ETF를 샀던 사람들의 '왜 샀을까.'를 고민해 보고 지금 사는 사람들은 '비트코인 사람들이 왜 살까.'를 고민해 보면 우리가 그 답을 알 수 있겠죠. 당시에 이제 금 ETF 사신 분들은 아마 '금 이거 안전자산이잖아.'라고 생각을 해서 샀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뭐 옛날에도 대한민국에서도 심지어 옛날에 막 "우리 집에 내가 금송아지 하나 갖다 놓으면 마음이 편하다." 막 이런 얘기 있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사실 이 '실물 금을 들고 있다.'라는 거는 굉장히 많은 비율을 주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이거 나중에 금송아지 다시 나중에 금은방 가서 판다라고 생각을 해 보세요. 음. 절대 우리가 샀던 가격 받을 수가 없죠. 게다가 이거 막 뭐 "기스라도 난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야 여기 기스 있는데요. 이거 이 가격에 못 드립니다." 거기서 그럴 거예요. 그런데 금 ETF는 우리가 그런 걱정이 아예 없죠. 네. '이거 집에 도둑 들어서 금송아지 훔쳐가면 어떡하나.' 이런 걱정할 필요도 없고 금은방 가서 '아 이거 괜히 꼬투리 잡혀서 재간 못 받으면 어떡하나.' 할 생각도 없고 그냥 내가 시스템상에서 금이라는 안전자산을 사고 팔고 할 음.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이 금이라는 자산을 '아 나 이거 한번 사 보고 싶은데 안전자산 가지고 싶은데 내가 이거 불편한 게 너무 많아서 살 수가 없네.'라고 생각하셨던 분들이 너무나도 쉽게 살 수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우상향 차트를 그릴 수 있었던 거죠. 저는 비트코인도 내러티브 상으로는 굉장히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안전자산이라고 하는 것은 외부 세력의 예를 들면 뭐 금융 정책들 혹은 경제 이슈들, 지정학적 이슈들에 영향이 적은 자산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 자산이 안전자산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음. 예를 들어서 최근에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우크라이나 시민분들이 만약에 부동산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 음. 보세요. 그 부동산의 가치는 지금 어떻게 됐을까요? 그쵸. 아마 존재하지 않는 자산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을 겁니다. 네. 하지만 그들이 만약에 금덩어리 하나를 들고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 보세요. 그 사람들은 그 금덩어리 내가 잘 지키고만 있으면 이거 내가 미국을 가도 한국을 가도 심지어 러시아를 가도 '아 이거로 그래도 뭔가 사서 나의 자산으로 바꿀 수는 있겠죠.' 여기서 다시 한번 그 사람들이 만약에 비트코인을 들고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 보세요. 이 비트코인 여기 비트코인을 안 믿으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아 근데 제가 가진 게 비트코인밖에 없어요. 이거 1억 원짜리 비트코인인데 당신이 가진 그 8천만 원짜리 자산 저한테 주시면 제가 이거 드릴게요."라고 하면 과연 이거 안 바꾸실까요? 바꿀 아마 사람 있을 것 바꾸실 같아요. 겁니다. 예 맞아요. 이미 비트코인은 하나의 자산으로서의 역할, 교환의 매개체로서의 역할을 이 세상 속에서 할 수 음. 있게 된 거죠. 아 근데 금은 내가 들고 다니면서 무섭겠죠. '내가 이거 군인들이 막 갑자기 부시 그렇죠. 검문하는데 금 뺏기면 어떡하지?'라고 생각하지만 비트코인은 내가 거래소에 넣어 놓지 않고 개인 지갑에 넣어 놨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단어만 내가 기억하고 있으면 단어만 내가 어디 써 놨으면 언제든 내 거로 만들 수 있는 자산입니다. 이미 비트코인은 안전자산이고 이걸 가지고 싶은 사람들은 점점 더 이걸 쉽게 가질 수 있게 되어 가고 있는 거죠. 음. 과거 금이 보여줬던 모습처럼요.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최근에 또 재밌는 뉴스들이 막 나오더라고요. 그 비트코인이 향후에 미국 정부의 전략적 자산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그 전략적 자산이라는 게 금도 들어가는 거 아닌가요? 금도 들어가는 거죠. 와 그 거기에 이제 비트코인까지 들어간다는 거는 거의 같은 레벨이라는 뭐 그런 거라고도 해석할 수 있는 거잖아요, 좀 더 의미 부여를 하면. 네 맞습니다. 와 그렇구나. 그러네요. 그러면은 기자님께서는 혹시 비트코인 지금 이제 9천 한3,400만 원 되잖아요. 지금도 혹시 사시나요? 저는 사실 비트코인 투자에 있어서 항상 음. 가지고 있는 가치 롤 중 하나가 저는 항상 그냥 돈이 들어오면 일정 비중에 대해서는 비트코인을 사고 있습니다. 그게 어. 올랐을 때도 떨어졌을 때도. 아. 제가 처음 투자했을 때 비트코인이 한 300만 원 정도 했었던 것 같고 와. 이제 한때 7천만 원, 8천만 원 이렇게까지 갔다가 다시 이게 막 2천만 원 이렇게까지 떨어지기도 했었어요. 음. 저는 근데 항상 가지고 제가 버는 돈의 일부는 비트코인을 사고 있습니다. 네. 저는 그 이유가 이런 생각에 기반을 해서 하는 것 같아요.
과연 지금 비트코인을 믿는 사람과 내가 내년, 5 년, 10년 뒤 미래를 생각해 봤을 때 그때 비트코인을 믿는 사람 과연 지금보다 많아져 있을까 적어져 있을까?'라는 생각을 스스로 한번 해 보고 '많아져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면 항상 사고 있습니다. 음. 지금까지는 항상 더 많아질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고요. 그렇군요. 그러면은 비트코인만 사세요? 아니면은 뭐 다른 알트도 좀 사세요? 저는 섞어서 많이 사고 있습니다. 네. 아 섞어 사시고. 네네. 주식도 사시나요 혹시? 주식도 사고 있습니다. 아 그렇게 포트폴리오를 꾸리시는 거군요. 네네. 아 근데 이제 단기적으로 한 1-2 년을 봤을 때는 비트코인이 가장 좋다고 보시는 거예요? 네네. 포트폴리오의 비중으로 아마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저 아 같은 경우는 이제 포트폴리오의 한 절반 정도는 비트코인으로 음 배분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만큼 이 코인의 미래 그리고 비트코인의 미래에 대해서 조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그러면 지금 이제 그 예를 들어 어떤 작가님의 비트코인 책들 같은 거를 보면은요. 그리고 또 최동력 기자님도 좋은 책을 써 주셨고 보면은 이제 우선은 제가 최동력 기자님 책을 읽었거든요. 근데 감사합니다. 거기 보니까 되게 인상 깊은 내용이 그 투자 기간 365일 기간 동안 한 며칠만 그 내가 사고 팔고 하다가 안 갚고 있으면 그 상승을 다 네네네. 놓친다 이런 거가 되게 인상 네네. 깊더라고요. 그러니까 항상 맞습니다. 사고 팔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아 저희가 이 시장을 마주하면서 가장 많이 하는 착각 중에 하나가 '타이밍을 잡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됩니다. 네. 이걸 잡을 수 있다라는 것 자체를 저를 부정하고 싶진 않아요. 왜냐면 음 실제로 이제 뭐 전문가분들 보면은 타이밍 매매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돈을 버신 분들도 계시거든요. 음 계속해서 내가 이 미국 주식 지수에다가 투자를 했으면 이게 몇 년이 지나서 막 6 배가 돼 있고 막 그렇다라는 그래프였었죠. 근데 이게 내가 최고의 며칠 중에서 한 10 일만 놓쳐도 막 아 반토막이 나고 20 일만 놓쳐도 반토막이 더 나고 네. 그리고 이제 뭐 한 40 일, 50 일을 놓치게 되는 순간 30 일을 놓치게 되는 순간 그때부터는 오히려 내가 여기에다가 막 5 년, 10 년을 투자했는데 오히려 손해를 보게 되는 거죠. 올바른 자산에 우리가 음 제대로 선택을 해서 투자를 했음에도 장기 투자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며칠을 놓친 것 때문에 그런 손해를 보는 겁니다. 아 심지어 여기서 또 중요한 거는 이 최고의 10 일 가장 많이 오른 10일 중에 7 일인가가 하락장속에서 발생을 했다라는 거예요. 어 야 내가 자고 일어나면 막 돈이 막 내 자산이 막 몇 퍼센트 떨어졌어. 몇 천만 원, 몇 백만 원 날라갔어.'라고 매일같이 하는 와중에 갑자기 하루 막 몇 퍼센트 올라. 10몇 퍼센트 음 올라. 이런 날들이 최고의 며칠 속에 들어가는 거죠. 과연 우리가 그 매일같이 떨어지는 시장 속에서 '아 오늘은 사는 날이야.'를 알 수 있을까? 우리가 그 10 년이라고 쳤을 때 약 3,000 일, 4,000일 중에서 그 10 일을 알 수 있을까? 저는 '절대 알 수 없다.'라고 생각을 음 합니다. 그걸 알 수 있으면 사실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투자를 하셔야죠. 전업 투자, 트레이딩을 하셔야죠. 어. 우리가 건전하게 투자를 할 수 있는 방법은 믿을 수 있는 자산을 선택하고 그 자산에 계속적으로 믿고 안정적으로 투자하는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전에 있었던 3 번의 반감기 사이클을 공부하신 분들은 이번에도 이제 내년 뭐 말 정도 되면 사이클이 이제 꺾여서 음. 50% 이상 하락할 걸 생각해서 일부 또는 이제 전량을 매도할 거다. 또 어떤 분들은 이미 전량을 비트코인을 다 매도하고 이더리움으로 다 갈아타셨다고 하기도 하고요. 기자님께서는 비트코인 매도 계획이 있으신가요? 저는 아마 제가 비트코인을 지금 믿는 사람들, 이 세상이 지금 비트코인을 인식하는 순간 이 어 '이게 이어질 것 같아.'라는 생각을 하게 됐을 때 아마 전량 매도를 한다면 그럴 것 같습니다. 왜냐면 저는 이 비트코인의 메커니즘에 대해서 생각을 해 봤을 때 이 비트코인의 공급량은 어떤 일이 있어도 세상 속에 2,100만 개로 제한이 되어 있죠. 그러면 이 가격이 오를 수 있는 근거는 단 하나입니다. 수요가 늘어날 때. 음. 공급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수요가 늘어날수록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저는 비트코인의 수요가 지금은 과거에는 계속해서 오를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오르겠죠. 더 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갖고 싶어 하는데 이 세상에 비트코인은 2,100만 개밖에 없거든요. 만약 이 세상의 비트코인을 믿는 단계가 '아 이 정도면 충분히 많은 사람들이 믿는 것 같다.' 음. 지금 믿는 정도면 뭐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이 비트코인을 전략 자산으로서 쓰고 세계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활용해서 막 결제도 하고 비트코인 할아버지도 할머니도 아저씨도 아주머니도 젊은이들도 애기들도 모두 "비트코인이요? 저는 미래 투자 음. 자산으로서 한번 고민해 볼 만한 것 같아요."라고 음. 했을 때
부모님들이 자식한테 비트코인 한 개씩은 사 주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삼성전자 주식 사 주면 좋을 것 같아요."라고 하시는 것처럼 어. 그런 대상이 되면 아마 전량 매도할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그런 시기는 아직 한참 지나야 될 것 같은데요. 저는 많이 남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아 그러면 그때까지는 매도 계획이 없으신 거예요? 돈이 필요하게 된다면은 일부를 어. 매도하긴 하겠죠. 야. 그런데 이제 전량 매도라고 한다면 저는 그런 순간 전량 매도할 것 같습니다. 그 쪼끔만 더 구체적으로 한 질문 드리면 어떤 저자님도 비트코인 이제 소위 맥시멀리스트 비트코인이 가장 좋은 자산이라고 생각하셔서 포트폴리오에 가장 많은 비중을 갖고 있는데 그 자기가 목표로 하는 집이 있으시대요. 음. 근데 그 집을 살 수 있는 비트코인의 가격이 오르면 이걸 다 네네. 매도해서 집을 사시겠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근데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아쉬운 거예요. 왜냐면 비트코인 가격은 더 천장을 뚫고 갈 수 아 있는데 맞죠, 맞죠. 부동산은 그 제가 뭐 부동산 부정론에 뭐 휩싸여서 그런 걸 수도 있지만 뭐 예를 들어 뭐 한 20억 짜리 집이 있을 때 얘가 과연 10 배를 물론 뭐 맞죠. 100년 지나면 갈 수는 있겠지만 10 배를 뭐 10 년, 20년 안에 가기는 좀 어려울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근데 비트코인은 지금 시총으로 따졌을 때 한 10 배만 되면 금을 넘어설 건데 금을 넘어서면 10배 이상 오르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걸 예상하는 걸 한 30 년에서 34년 요 정도 보고 있고 그런데 저분은 비트코인 맥시멀리스트인데 왜 집하고 이걸 바꾼다고 할까? 그런 게 아 의문이 굉 들었었거든요. 네네. 어떻게 굉장히 좋은 생각하세요?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네. 음.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이제 그런 생각을 하죠. 이제 저한테 뭔가 필요한 게 있을 때는 음. 사실 투자라는 거는 저희가 그 숫자를 늘리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저희가 이 삶 속에서 우리가 원하는 무언가를 누리고 싶어서 그 누리는 과정을 우리가 단순히 이제 노동만을 통해서는 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순간이 많기 때문에 이 투자라는 새로운 수레바퀴를 통해서 우리의 목적지까지 더 빠르게 가고 싶어서 하는 거니까 그런 이야기도 굉장히 저도 공감을 많이 하는데 말씀처럼 뭐 '금이 된다.'라고 믿으면은 '내가 이게 비트코인 금보다 좋아. 나는 이거 비트코인 뭐 안 좋은 거 뭐 금은 내가 보면은 실물 있고 좋은 건데 뭐 비트코인도 내가 지갑에 한 10개 들고 있으면은 보면 좋죠.' 예. 음. 뭐 그래서 '나는 비트코인은 금이 될 거야.'라고 생각을 하시면 그때 파시는 게 맞죠. 음. 자신만의 스탠다드를 가지고 파시는 것이 어떤 순간에도 가장 최고의 투자 선택에 이어진다라고 저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진짜 비트코인에 대해서 공부도 하고 또 기자님 책도 읽고 해서 비트코인에 대한 이해와 확신이 또 영향을 미칠 것 같기도 하고요. 또 뭐 결혼하시고 애 낳고 이러시면은 또 거기에 또 필요가 있으니까 거기서 또 행복을 얻을 수도 맞습니다. 있는 거니까 자신만의 스탠다드를 세워야겠네요. 그렇죠. 맞죠. 말씀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행복을 네. 얻는 게 사실 이 모든 이유죠. 맞습니다. 우리가 비트코인 샀을 때 그 숫자가 늘어나는 거로 얻는 행복보다 내가 집을 사서 나의 가족을 꾸리고 나의 음. 가족과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게 더 행복해. 그러면 그 음. 선택이 옳은 선택이라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이 4차 사이클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5차 사이클, 6차 사이클도 있을 거라고 보세요? 네. 분명 이제 '상승 랠리 자체는 계속해서 있을 것이다.'라고 저도 생각을 해요. 음. 하지만 '기존과는 그 촉매가 조금 달라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음. 지금까지의 사이클은 이제 반감기 그 비트코인의 공급이 줄어드는 그 이벤트가 이끈 경우가 굉장히 많았죠. 이번에도 뭐 "반감기 지나면은 라이크 사이클 온다."라고 해서 반감기가 지나고 실제로 많이 오르기도 했었죠, 이번에까지도. 다만 이후의 사이클은 과거와는 달리 이제 '반감기가 촉매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처음에는 이제 뭐 20 몇 개 채굴이 되다가 계속해서 절반으로 줄어서 50개 채굴이 되다가 20 몇 개 되다가 10 몇 개 되다가 6개 되다가 3 개가 됐죠. 하지만 이제 이 세상에 나온 비트코인은 너무나도 많아졌고 이 '비트코인의 공급이 줄어든다.'라는 게 과거와 같이 많은 가격적 변화를 주기에는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반감기가 아니라 이후의 비트코인의 미래는 기술 그리고 기술의 진보와 이제 지정학적 이슈를 달라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비트코인은 다수가 접할 수 있는 자산이 되었죠. 자산성에 대한 의문도 미국에서 현물 ETF가 출시가 되면서 해결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 남은 거는 실제 이 비트코인이 처음 세상에 태어났을 때처럼 사람들이 화폐처럼 쓸 수 있는 대상이 될 수 있을까? 혹은 지정학적 이슈, 최근에 이제 전쟁이나 이런 위기 같은 것들, 달러 위기 같은 게 될 수도 있겠네요. 이러한 이슈들 속에서 비트코인이 과연 자신의 역할을 늘려갈 수 있는가를 보아야 할 것 같아요. 이것 또한 이 비트코인의 공급량 제한과 굉장히 이야기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는 건데, 이 세상 속에 결제 시스템의 가치는 얼마일까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이 세상 속에
결제 시스템이 있고 글로벌 송금 시스템이 또 있죠. 글로벌 송금 시스템의 가치는 과연 얼마가 될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겁니다. 그 네트워크는 분명 그들만의 가치가 있겠죠. 그러면 비트코인이 만약에 그 네트워크의 가치, 그 네트워크의 역할 일부를 자신의 것으로 가져올 수 있게 된다면 그 가치는 비트코인의 수요가 늘어나는 기반이 되는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비트코인의 공급은 제한돼 있죠. 2,100만 개로요. 비트코인의 역할이 이 세상 속에서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비트코인의 가격은 올라갈 겁니다. 그 역할을 과연 만들 수 있느냐가 비트코인이 다음 사이클 상승장을 만들 수 있느냐의 촉매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최동력 기자님께서 비트코인이 300만 원일 때부터 투자를 하셨다고 했잖아요. 네네. 그리고 한 7천만 원까지 올랐다가 또 폭락을 하기도 하고 이런 걸 다 견디셨잖아요. 네네. 그래서 최근에 한 몇 주 전, 그러니까 한 4 개월 정도 하락과 횡보가 있을 때도 한번 그 기억을 다시 한번 돌리고 싶은데요.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네네. 이때를 되게 지루하고 고통스럽게 여기시는 분들이 많았고, 심지어 어떤 분들은 "비트코인 상승장 여기서 이제 끝났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으셨거든요. 그 기자님께서는 요 기간 동안, 하락 횡보 기간 동안, 장시간 이어지는 이 기간 동안 혹시 어떻게 대처하셨고, 혹시 뭐 대응하는 방법 같은 게 있으셨나요? 음.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단기적인 상승 하락으로 이제 고민을 하는 순간은 조금 지난 것 같아요. 아. 특히 이제 최근에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직접 책을 쓰면서도 그게 굉장히 제가 가졌던 생각들이 더 강해질 수 있게 됐었는데 어. 저는 무슨 상황에서도 일단 하는 건 똑같습니다. 저는 지속적으로 비트코인을 구매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자산 중에서 제가 가지고 있는 캐시플로우 중에서 일부는 비트코인 사고 일부는 알트코인도 사고 일부는 주식도 사고 뭐 적금이나 이제 연금 같은 것도 넣고 있기도 하고요. 음. 저의 판단 기준은 항상 비트코인 가격이 지금 올랐냐 내렸냐가 아니라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자산, 이 기술을 믿을 것이냐 아닐 것이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음. 그리고 뭐 제가 처음에 이 자산에 투자를 했었던 그 근거, 그 믿음이 변하지 않았으면 지금 가격이 내린 건 오히려 싸게 살 수 있어서 좋은 거죠. 지금 네. 가격이 올랐으면 내가 사둔 게 올라서 좋은 거고요.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내가 지금 이 순간 이 자산을 믿는 것이 올바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아, 그러니까 최동욱 기자님은 이제 멘탈이 많이 단단해지신 거네요. 저는 뭐 사실 음. 그때 2천만 원 갔을 때도 300만 원, 400만 원까지 떨어지기도 했었고 어. 7천만 원 갔을 때도 뭐 2천만 원 떨어지는 거 보면서 저도 이제 잠도 못 자고 그런 시절을 다 아. 거쳐서 지금같이 약간 안정화가 된 것 같습니다. 아, 다 겪으셨군요. 네네. 그렇습니다. 아, 저도 그 FTX 사태 저는 아 한 4 저도 천만 많이 원일 때 샀거든요. 네네. 4 천만 원일 때 샀는데 이제 FTX 터져 가지고 한 1,500 인가 2,000 까지 맞습니다. 내려갔었잖아요. 네네. 반토막이 났었습니다. 아, 그때 '아, 이렇게도 떨어질 수 있구나.' 근데 저도 그때 그거를 또 만약에 네네. 예예. 그때 만약에 저희가 '아 이게 과연 비트코인이 잘못해서 떨어진 건가?'라는 음. 생각을 해 보고 비트코인이 과연 FTX가 망했는데 이 큰 거래소 이제 FTX라는 거는 과거에 이제 세계 3위 거래소였었는데요. 이 그렇죠. 거래소가 망했는데 '어 이게 비트코인의 미래에는 어떤 영향을 줄까?'라고 고민을 해 보고 지금의 미래를 그릴 수 있었다면 아마 큰 돈을 벌 수도 있었겠죠. 아우, 제가 진짜 그때 섬뜩한 게, 저도 비트코인에 그래도 어느 정도 돈을 넣었는데 주변에서 제가 이제 업비트를 썼는데 그 FTX로 가라고 많이들 얘기하셨어요. 왜냐면 아 네네. 거기서는 되게 그 상품이 되게 많더라고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막 스테이킹이나 뭐 이자도 많이 주고 막 이래 가지고 테더만 보유해도 또 막 주고 이래서, 네네. 근데 안 간 게 천만다행인 거죠. 천만다행이십니다. 예. 아직까지도 거기서 피해 보신 분들이 그 피해 자산을 받지 못하고 계셔서요. 아. 아마 그분들은 많은 심적 고통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때는 진짜 저도 나름 책을 읽고 막 이렇게 했는데 막 터지는 거 보면서 정말 그 정말 근본적인 게 흔들릴 정도로 많이 맞습니다. 힘들더라고요. 정말 인재죠. 네네. 그거는 뭐 '시스템이 잘못했다. 이 음. 비트코인이 잘못했다.' 이렇다기보다 이제 그 FTX의 거래소 운영진들이 이제 고객들의 예치금을 그냥 들고 있는 게 아니라 그걸 자신들이 마음대로 막 운용을 해 가지고 그때 그런 사태가 발생했던 거여서요. 맞아요. 네 시스템적인 문제라기보다는 이제 운영사들의 문제 그리고 규제나 규율이 완전히 정해져 있지 않았었던 문제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힘든 시기를 다 겪으셨기 때문에 지금 이제 또 수익률이 또 괜찮으신 분들이 있으신 네네. 거니까 그 대가였던 것 같기도 하고요, 정말. 네네.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제 믿을 수 있는 대가가 그렇게 찾아오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기자님 그 뭐 엄청난 막 50% 이상의 큰 폭락 막 이런 거는 가능성이 낮다고 말씀을 해 주셨잖아요. 네네. 그러면 앞으로 그래도 지속적으로 우상향을 그릴 텐데 큰 틀에서 큰 그림에서 한 20% 25% 정도 뭐 쪼끔만 더하면 한 30% 정도의 이런 조정, 그러니까 나스닥이나 뭐 애플 주식도 한 30% 씩은 하락하잖아요. 요 정도의 변동성은 앞으로도 계속 날 나타날 수 있을 거라고 보시나요? 이번 조정장에서 제가 기억하기로 정확히 한 24% 25% 정도 음. 고점에서 하락을 한 것 같은데, 네. 가격이 오르면 오르고 자산이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이런 단기간의 하락은 잦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음. 이건 어떻게 보면 약간 물리학적인 건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100 밀리의 물이 있었다고 생각을 했을 때 여기서 20% 떨구려면 20 밀리만 빼면 되죠. 1 리터가 있으면 근데 여기서 물을 빼려면 200 밀리를 빼야 되고, 100 리터가 있으면 20 리터를 빼야 되는 겁니다. 음. 이 물을 빼는 게, 이 돈을 빼는 게, 이 자산군 속에서 이런 돈을 빼는 건 점점 더 어려워지고 가능성은 낮아지겠죠. 네. 지금과 같은 큰 조정이 아마 비트코인은 그 자산이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더 많이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이렇게 큰 조정이 나오기는 어려워지는 자산이 될 겁니다. 아. 그리고 이게 또 비트코인에는 호재인 게 디지털 금이 점점 되어가는 거죠. 음. 더 많은 사람들이 돈을 넣으면 넣을수록 이 자산의 변동성은 낮아지고, 이 자산이 안정적이면 안정적이게 될수록 디지털금? 옛날에 막 50% 왔다 갔다 할 때는 '아 이게 어떻게 디지털금이야.' 음. 했지만 지금은 한 20% 왔다 갔다 하고, 나중에는 한 10% 왔다 갔다 하고, 이렇게 되면 될수록 '어 이거 디지털금 쓸만하네. 생각할 만하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그러면 그럴수록 돈이 더 들어올 수 있게 되고, 이런 미래를 저는 그리고 있습니다. 네. 어. 굉장히 설득력 있는 것 같아요. 말 말씀을 감사합니다. 너무 잘하시는데요. 새로운 뷰를 많이 주시는 것 같아요. 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제가 공감이 많이 되는 게 FTX 때도 이게 가격이 막 하락하잖아요. 네네. 그때 그걸 경험하고 나서 이번에도 보면은 막 10% 20% 막 이렇게 떨어질 때 이제 처음 들어오신 분들은 이제 뭐 1 억에 좀 사시고 이러신 분들은 쪼금 불안하신 것 같기는 한데 뭐 그리고 변동성이 크다고 얘기하는데 저도 그렇게 느껴지지가 않더라고요. 여기서 음. 더 빠질 것 같은데 안 빠지고 한 진짜 6만 불까지 갈 것 같은데 한 64,000 에서 다시 반등 주고 막 네네. 이러니깐요. 그래서 또 근데 그 이유를 이제 기자님께서 잘 설명해 주신 것 같습니다. 훨씬 계속해서 강해지고 있는 자산이다라고 이야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비트코인 투자에 있어서 항상 음. 가지고 있는 가치 롤 중 하나가, 저는 항상 그냥 돈이 들어오면 일정 비중에 대해서는 비트코인을 사고 있습니다. 그게 어. 올랐을 때도 떨어졌을 때도. 아. 제가 처음 투자했을 때 비트코인이 한 300만 원 정도 했었던 것 같고, 와. 이제 한때 7천만 원, 8천만 원 이렇게까지 갔다가 다시 이게 막 2천만 원 이렇게까지 떨어지기도 했었어요. 음. 저는 근데 항상 가지고 제가 버는 돈의 일부는 비트코인을 사고 있습니다. 네. 저는 그 이유가 이런 생각에 기반을 해서 하는 것 같아요. 과연 지금 비트코인을 믿는 사람과 내가 내년, 5 년, 10년 뒤 미래를 생각해 봤을 때, 그때 비트코인을 믿는 사람 과연 지금보다 많아져 있을까 적어져 있을까라는 생각을 스스로 한번 해 보고, '많아져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면 항상 사고 있습니다. 음. 지금까지는 항상 더 많아질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고요. 그렇군요. 그러면은 비트코인만 사세요? 아니면은 뭐 다른 알트도 좀 사세요? 저는 섞어서 많이 사고 있습니다. 네. 아 섞어 사시고. 네네. 주식도 사시나요 혹시? 주식도 사고 있습니다. 아 그렇게 포트폴리오를 꾸리시는 거군요. 네네. 아 근데 이제 단기적으로 한 1-2 년을 봤을 때는 비트코인이 가장 좋다고 보시는 거예요? 네네. 포트폴리오의 비중으로 아마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저 아. 같은 경우는 이제 포트폴리오의 한 절반 정도는 비트코인으로 배분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만큼 이 코인의 미래, 그리고 비트코인의 미래에 대해서 조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그러면 지금 이제 그 예를 들어 어떤 작가님의 비트코인 책들 같은 거를 보면은요. 그리고 또 최동력 기자님도 좋은 책을 써 주셨고 보면은 이제 우선은 제가 최동력 기자님 책을 읽었거든요. 근데 감사합니다. 거기 보니까 되게 인상 깊은 내용이 그 투자 기간 365일 기간 동안 한 며칠만 그
내가 사고 팔고 하다가 안 갚고 있으면 그 상승을 다 네네네. 놓친다 이런 거가 되게 인상 네네. 깊더라고요. 그러니까 항상 맞습니다. 사고 팔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아 저희가 이 시장을 마주하면서 가장 많이 하는 착각 중에 하나가 '타이밍을 잡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됩니다. 네. 이걸 잡을 수 있다라는 것 자체를 저를 부정하고 싶진 않아요. 왜냐면 음. 실제로 이제 뭐 전문가분들 보면은 타이밍 매매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돈을 버신 분들도 계시거든요. 음. 계속해서 내가 이 미국 주식 지수에다가 투자를 했으면 이게 몇 년이 지나서 막 6 배가 돼 있고 막 그렇다라는 그래프였었죠. 근데 이게 내가 최고의 며칠 중에서 한 10 일만 놓쳐도 막 어 반토막이 나고 20 일만 놓쳐도 반토막이 더 나고 네. 그리고 이제 뭐 한 40 일, 50 일을 놓치게 되는 순간 30 일을 놓치게 되는 순간 그때부터는 오히려 내가 여기에다가 막 5 년, 10 년을 투자했는데 오히려 손해를 보게 되는 거죠. 올바른 자산에 우리가 음. 제대로 선택을 해서 투자를 했음에도 장기 투자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며칠을 놓친 것 때문에 그런 손해를 보는 겁니다. 아. 심지어 여기서 또 중요한 거는 이 최고의 10 일, 가장 많이 오른 10일 중에 7 일인가가 하락장송에서 발생을 했다라는 거예요. 어. 야 내가 자고 일어나면 막 돈이 막 내 자산이 막 몇 퍼센트 떨어졌어. 몇 천만 원, 몇 백만 원 날라갔어.'라고 매일같이 하는 와중에 갑자기 하루 막 몇 퍼센트 올라. 10몇 퍼센트 음. 올라. 이런 날들이 최고의 며칠 속에 들어가는 거죠. 과연 우리가 그 매일같이 떨어지는 시장 속에서 '아 오늘은 사는 날이야.'를 알 수 있을까? 우리가 그 10 년이라고 쳤을 때 약 3,000 일, 4,000일 중에서 그 10 일을 알 수 있을까? 저는 '절대 알 수 없다.'라고 생각을 음. 합니다. 그걸 알 수 있으면 사실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투자를 하셔야죠. 전업 투자, 트레이딩을 하셔야죠. 어. 우리가 건전하게 투자를 할 수 있는 방법은 믿을 수 있는 자산을 선택하고 그 자산에 계속적으로 믿고 안정적으로 투자하는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전에 있었던 3 번의 반감기 사이클을 공부하신 분들은 이번에도 이제 내년 뭐 말 정도 되면 사이클이 이제 꺾여서 음. 50% 이상 하락할 걸 생각해서 일부 또는 이제 전량을 매도할 거다. 또 어떤 분들은 이미 전량을 비트코인을 다 매도하고 이더리움으로 다 갈아타셨다고 하기도 하고요. 기자님께서는 비트코인 매도 계획이 있으신가요? 저는 아마 제가 비트코인을 지금 믿는 사람들, 이 세상이 지금 비트코인을 인식하는 순간 이 어 '이게 이어질 것 같아.'라는 생각을 하게 됐을 때 아마 전량 매도를 한다면 그럴 것 같습니다. 왜냐면 저는 이 비트코인의 메커니즘에 대해서 생각을 해 봤을 때 이 비트코인의 공급량은 어떤 일이 있어도 세상 속에 2,100만 개로 제한이 되어 있죠. 그러면 이 가격이 오를 수 있는 근거는 단 하나입니다. 수요가 늘어날 때. 음. 공급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수요가 늘어날수록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저는 비트코인의 수요가 지금은 과거에는 계속해서 오를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오르겠죠. 더 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갖고 싶어 하는데 이 세상에 비트코인은 2,100만 개밖에 없거든요. 만약 이 세상의 비트코인을 믿는 단계가 '아 이 정도면 충분히 많은 사람들이 믿는 것 같다.' 음. 지금 믿는 정도면 뭐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이 비트코인을 전략 자산으로서 쓰고 세계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활용해서 막 결제도 하고 비트코인 할아버지도 할머니도 아저씨도 아주머니도 젊은이들도 애기들도 모두 "비트코인이요? 저는 미래 투자 음. 자산으로서 한번 고민해 볼 만한 것 음. 같아요."라고 했을 때 부모님들이 자식한테 "비트코인 한 개씩은 사 주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삼성전자 주식 사 주면 좋을 것 같아요."라고 하시는 것처럼 어. 그런 대상이 되면 아마 전량 매도할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그런 시기는 아직 한참 지나야 될 것 같은데요. 저는 많이 남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아 그러면 그때까지는 매도 계획이 없으신 거예요? 돈이 필요하게 된다면은 일부를 어. 매도하긴 하겠죠. 야. 그런데 이제 전량 매도라고 한다면 저는 그런 순간 전량 매도할 것 같습니다. 그 쪼금만 더 구체적으로 한 질문 드리면 어떤 저자님도 비트코인 이제 소위 맥시멀리스트 비트코인이 가장 좋은 자산이라고 생각하셔서 포트폴리오에 가장 많은 비중을 갖고 있는데 그 자기가 목표로 하는 집이 있으시대요. 음. 근데 그 집을 살 수 있는 비트코인의 가격이 오르면 이걸 다 네네. 매도해서 집을 사시겠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근데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아쉬운 거예요. 왜냐면 비트코인 가격은 더 천장을 뚫고 갈 수 있는데 맞죠, 맞죠. 부동산은 그 제가 뭐 부동산 부정론에 뭐 휩싸여서 그런 걸 수도 있지만 뭐 예를 들어 뭐 한 20억 짜리 집이 있을 때 얘가 과연 10 배를 물론 뭐 맞죠. 100년 지나면 갈 수는 있겠지만 10 배를 뭐 10년 20년 안에 가기는 좀 어려울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근데 비트코인은 지금 시총으로 따졌을 때 한 10 배만 되면 금을 넘어설 건데 금을 넘어서면 10배 이상 오르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걸 예상하는 걸 한 30 년에서 34년 요 정도 보고 있고 그런데 저분은 비트코인 맥시멀리스트인데 왜 집하고 이걸 바꾼다고 할까? 그런 게 아 의문이 네네. 들었었거든요. 어떻게 굉장히 생각하세요? 좋은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네. 음.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이제 그런 생각을 하죠. 이제 저한테 뭔가 필요한 게 있을 때는 음. 사실 투자라는 거는 저희가 그 숫자를 늘리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저희가 이 삶 속에서 우리가 원하는 무언가를 누리고 싶어서 그 누리는 과정을 우리가 단순히 이제 노동만을 통해서는 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순간이 많기 때문에 이 투자라는 새로운 수레바퀴를 통해서 우리의 목적지까지 더 빠르게 가고 싶어서 하는 거니까 그런 이야기도 굉장히 저도 공감을 많이 하는데 말씀처럼 뭐 '금이 된다.'라고 믿으면은 '내가 이게 비트코인 금보다 좋아. 나는 이거 비트코인 뭐 안 좋은 거 뭐 금은 내가 보면은 실물 있고 좋은 건데 뭐 비트코인도 내가 지갑에 한 10개 들고 있으면은 보면 좋죠.' 예. 음. 뭐 그래서 '나는 비트코인은 금이 될 거야.'라고 생각을 하시면 그때 파시는 게 맞죠. 음. 자신만의 스탠다드를 가지고 파시는 것이 어떤 순간에도 가장 최고의 투자 선택에 이어진다라고 저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진짜 비트코인에 대해서 공부도 하고 또 기자님 책도 읽고 해서 비트코인에 대한 이해와 확신이 또 영향을 미칠 것 같기도 하고요. 또 뭐 결혼하시고 애 낳고 이러시면은 또 거기에 또 필요가 있으니까 거기서 또 행복을 얻을 수도 맞습니다. 있는 거니까 자신만의 스탠다드를 세워야겠네요. 그렇죠. 맞죠. 말씀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행복을 네. 얻는 게 사실 이 모든 이유죠. 맞습니다. 우리가 비트코인 샀을 때 그 숫자가 늘어나는 거로 얻는 행복보다 내가 집을 사서 나의 가족을 꾸리고 나의 음. 가족과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게 더 행복해. 그러면 그 음. 선택이 옳은 선택이라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이 4차 사이클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5차 사이클, 6차 사이클도 있을 거라고 보세요? 네. 분명 이제 '상승 랠리 자체는 계속해서 있을 것이다.'라고 저도 생각을 해요. 음. 하지만 '기존과는 그 촉매가 조금 달라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음. 지금까지의 사이클은 이제 반감기 그 비트코인의 공급이 줄어드는 그 이벤트가 이끈 경우가 굉장히 많았죠. 이번에도 뭐 "반감기 지나면은 라이크 사이클 온다."라고 해서 반감기가 지나고 실제로 많이 오르기도 했었죠, 이번에까지도. 다만 이후의 사이클은 과거와는 달리 이제 '반감기가 촉매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처음에는 이제 뭐 20 몇 개 채굴이 되다가 계속해서 절반으로 줄어서 50개 채굴이 되다가 20 몇 개 되다가 10 몇 개 되다가 6개 되다가 3 개가 됐죠. 하지만 이제 이 세상에 나온 비트코인은 너무나도 많아졌고 이 비트코인의 공급이 줄어든다라는 게 과거와 같이 많은 가격적 변화를 주기에는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반감기가 아니라 이후의 비트코인의 미래는 기술 그리고 기술의 진보와 이제 지정학식 위주로 달라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비트코인은 다수가 접할 수 있는 자산이 되었죠. 자산성에 대한 의문도 미국에서 현물 ETF가 출시가 되면서 해결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 남은 거는 실제 이 비트코인이 처음 세상에 태어났을 때처럼 사람들이 화폐처럼 쓸 수 있는 대상이 될 수 있을까? 혹은 지정학적 이슈, 최근에 이제 전쟁이나 이런 위기 같은 것들, 달러 위기 같은 게 될 수도 있겠네요. 이러한 이슈들 속에서 비트코인이 과연 자신의 역할을 늘려갈 수 있는가를 보아야 할 것 같아요. 이것 또한 이 비트코인의 공급량 제한과 굉장히 이야기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는 건데 이 세상 속에 '결제 시스템의 가치는 얼마일까?'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이 세상 속에 결제 시스템이 있고 글로벌 송금 시스템이 또 있죠. '글로벌 송금 시스템의 가치는 과연 얼마가 될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겁니다. 그 네트워크는 분명 그들만의 가치가 있겠죠. 그러면 비트코인이 만약에 그 네트워크의 가치, 그 네트워크의 역할 일부를 자신의 것으로 가져올 수 있게 된다면 그 가치는 비트코인의 수요가 늘어나는 기반이 되는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비트코인의 공급은 제한돼 있죠. 2,100만 개로요. 비트코인의 역할이 이 세상 속에서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비트코인의 가격은 올라갈 겁니다. 그 역할을 과연 만들 수 있느냐가 비트코인이 다음 사이클 상승장을 만들 수 있느냐의 촉매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동력 기자님께서 비트코인이 300만 원일 때부터 투자를 하셨다고 했잖아요. 네네. 그리고 한 7천만 원까지 올랐다가 또 폭락을 하기도 하고 이런 걸 다 견디셨잖아요. 네. 그래서 최근에 한 몇 주 전 그러니까 한 4 개월 정도 하락과 횡보가 있을 때도 한번 그
기억을 다시 한번 돌리고 싶은데요.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네네. 이때를 되게 지루하고 고통스럽게 여기시는 분들이 많았고 심지어 어떤 분들은 "비트코인 상승장이 여기서 이제 끝났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으셨거든요. 그 기자님께서는 요 기간 동안 하락 횡보 기간 동안 장시간 이어지는 이 기간 동안 혹시 어떻게 대처하셨고 혹시 뭐 대응하는 방법 같은 게 있으셨나요? 음.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단기적인 상승 하락으로 이제 고민을 하는 순간은 조금 지난 것 같아요. 아. 특히 이제 최근에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직접 책을 쓰면서도 그게 굉장히 제가 가졌던 생각들이 더 강해질 수 있게 됐었는데, 어. 저는 무슨 상황에서도 일단 하는 건 똑같습니다. 저는 지속적으로 비트코인을 구매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자산 중에서, 제가 가지고 있는 캐시플로우 중에서 일부는 비트코인을 사고, 일부는 알트코인도 사고, 일부는 주식도 사고, 뭐 적금이나 이제 연금 같은 것도 넣고 있기도 하고요. 음. 저의 판단 기준은 항상 비트코인 가격이 지금 올랐냐 내렸냐가 아니라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자산, 이 기술을 믿을 것이냐 아닐 것이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음. 그리고 뭐 제가 처음에 이 자산에 투자를 했었던 그 근거, 그 믿음이 변하지 않았으면 지금 가격이 내린 건 오히려 싸게 살 수 있어서 좋은 거죠. 지금 네. 가격이 올랐으면 내가 사둔 게 올라서 좋은 거고요.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내가 지금 이 순간 이 자산을 믿는 것이 올바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아 그러니까 최영육 기자님은 이제 멘탈이 많이 단단해지신 거네요. 저는 뭐 사실 음. 그때 2천만 원 갔을 때도 300만 원, 400만 원까지 떨어지기도 했었고, 어. 7천만 원 갔을 때도 뭐 2천만 원 떨어지는 거 보면서 저도 이제 잠도 못 자고 그런 시절을 다 아. 거쳐서 지금같이 약간 안정화가 된 것 같습니다. 아 다 겪으셨군요. 네네. 그렇습니다. 아 저도 그 FTX 사태 저는 아 한 4 저도 천만 많이. 원일 때 샀거든요. 네네. 4 천만 원일 때 샀는데 이제 FTX 터져 가지고 한 1,500 인가 2,000 까지 맞습니다. 내려갔었잖아요. 네네. 반토막이 났었습니다. 아 그때 '아 이렇게도 떨어질 수 있구나.' 근데 저도 그때 그거를 또 만약에 네네. 예예. 그때 만약에 저희가 '아 이게 과연 비트코인이 잘못해서 떨어진 건가?'라는 음 생각을 해 보고, 비트코인이 과연 FTX가 망했는데 이 큰 거래소, 이제 FTX라는 거는 과거에 이제 세계 3위 거래소였었는데요. 이 그렇죠. 거래소가 망했는데 '이게 비트코인의 미래에는 어떤 영향을 줄까?'라고 고민을 해 보고 지금의 미래를 그릴 수 있었다면 아마 큰 돈을 벌 수도 있었겠죠. 아 제가 진짜 그때 섬뜩한 게 저도 비트코인에 그래도 어느 정도 돈을 넣었는데 주변에서 제가 이제 업비트를 썼는데 그 FTX로 가라고 많이들 얘기하셨어요. 왜냐면 아 거기서는 네네. 되게 그 상품이 되게 많더라고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막 스테이킹이나 뭐 이자도 많이 주고 막 이래 가지고 테더만 보유해도 또 막 주고 이래서 네네. 근데 안 간 게 천만다행인 거죠. 천만다행이십니다. 예. 아직까지도 거기서 피해 보신 분들이 그 피해 자산을 받지 못하고 계셔서요. 아. 아마 그분들은 많은 심적 고통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때는 진짜 저도 나름 책을 읽고 막 이렇게 했는데 막 터지는 거 보면서 정말 그 정말 근본적인 게 흔들릴 정도로 많이 맞습니다. 힘들더라고요. 정말 인재죠. 네네. 그거는 뭐 '시스템이 잘못했다. 이 음 비트코인이 잘못했다.' 이렇다기보다 이제 그 FTX의 거래소 운영진들이 이제 고객들의 예치금을 그냥 들고 있는 게 아니라 그걸 자신들이 마음대로 막 운용을 해 가지고 그때 그런 사태가 발생했던 거여서요. 맞아요. 네, 시스템적인 문제라기보다는 이제 운영사들의 문제, 그리고 규제나 규율이 완전히 정해져 있지 않았었던 문제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힘든 시기를 다 겪으셨기 때문에 지금 이제 또 수익률이 또 괜찮으신 분들이 있으신 네네. 거니까 그 대가였던 것 같기도 하고요 정말. 네네.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제 믿을 수 있는 대가가 그렇게 찾아오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기자님 그 뭐 엄청난 막 50% 이상의 큰 폭락 막 이런 거는 가능성이 낮다고 말씀을 해 주셨잖아요. 네네. 그러면 앞으로 그래도 지속적으로 우상향을 그릴 텐데 큰 틀에서 큰 그림에서 한 20% 25% 정도 뭐 쪼끔만 더 하면 한 30% 정도의 이런 조정 그러니까 나스닥이나 뭐 애플 주식도 한 30% 씩은 하락하잖아요. 요 정도의 변동성은 앞으로도 계속 나타날 수 있을 거라고 보시나요? 이번 조정장에서 제가 기억하기로 정확히 한 24% 25% 정도 음. 고점에서 하락을 한 것 같은데, 네. 가격이 오르면 오르고 자산이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이런 단기간의 하락은 잦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음. 이건 어떻게 보면 약간 물리학적인 건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100 밀리의 물이 있었다고 생각을 했을 때 여기서 20% 떨구려면 20 밀리만 빼면 되죠. 1 리터가 있으면 근데 여기서 물을 빼려면 200 밀리를 빼야 되고 100 리터가 있으면 20 리터를 빼야 되는 겁니다. 음.
이 물을 빼는 게 이 돈을 빼는 게 이 자산군 속에서 이런 돈을 빼는 건 점점 더 어려워지고 가능성은 낮아지겠죠. 네. 지금과 같은 큰 조정이 아마 비트코인은 그 자산이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더 많이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이렇게 큰 조정이 나오기는 어려워지는 자산이 될 겁니다. 아. 그리고 이게 또 비트코인에는 호재인 게 디지털 금이 점점 되어가는 거죠. 음. 더 많은 사람들이 돈을 넣으면 넣을수록 이 자산의 변동성은 낮아지고 이 자산이 안정적이면 안정적이게 될수록 디지털금? 옛날에 막 50% 왔다 갔다 할 때는 '아 이게 어떻게 디지털금이야.' 음. 했지만 지금은 한 20% 왔다 갔다 하고 나중에는 한 10% 왔다 갔다 하고 이렇게 되면 될수록 '어 이거 디지털금 쓸 만하네. 생각할 만하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그러면 그럴수록 돈이 더 들어올 수 있게 되고 이런 미래를 저는 그리고 있습니다. 네. 어. 굉장히 설득력 있는 것 같아요. 말씀을 너무 잘하시는데요. 새로운 뷰를 많이 주시는 것 같아요. 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제가 공감이 많이 되는 게 FTX 때도 이게 가격이 막 하락하잖아요. 네네. 그때 그걸 경험하고 나서 이번에도 보면은 막 10% 20% 막 이렇게 떨어질 때 이제 처음 들어오신 분들은 이제 뭐 1억에 좀 사시고 이러신 분들은 쪼금 불안하신 것 같기는 한데 뭐 그리고 변동성이 크다고 얘기하는데 저도 그렇게 느껴지지가 않더라고요. 여기서 음 더 빠질 것 같은데 안 빠지고 한 진짜 6만 불까지 갈 것 같은데 한 6 4 0 0 0 에서 다시 반등 주고 막 네네. 이러니깐요. 그래서 또 근데 그 이유를 이제 기자님께서 잘 설명해 주신 것 같습니다. 훨씬 계속해서 강해지고 있는 자산이다라고 이야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솔라나가 이번 장에서는 이더리움보다 더 좋게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솔라나까지도 또 최동력 기자님도 좋게 보시는 거예요? 네네. 저도 솔라나까지도 굉장히 좋게 보고 있는데요. 아. 어 이 네트워크 속에서 굉장히 많은 개발 활동 같은 것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솔라나 같은 경우에는 컨퍼런스도 가서 실제 개발자분들을 만나 보고 "이 어. 사람들이 여기서 뭘 만들고 있나."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기도 했었고요. 네. 네트워크 활동이라는 걸 또 보실 수 있는데 제가 최근에 나온 그 솔라나 관련 기사를 하나 가져왔는데 음. 솔라나가 이제 생태계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의 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어. 일일 활성 사용자 수 증가, 네트워크 수수료 상승 그런 데이터가 계속해서 성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음.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 기업 보실 때 '기업 실적과 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뭐 100 명이 쓰는 네트워크가 있고 10,000 명이 쓰는 네트워크가 있어요. 음. 100 명이 쓰는 길이 있고 10,000 명이 쓰는 길이 있어요. 그러면은 당연히 10,000 명이 쓰는 길이 더 가치가 높은 길이겠죠. 1,000 명이 쓰는 네트워크가 있고 10,000 명이 쓰는 네트워크가 있으면 10,000 명이 쓰는 네트워크가 더 가치가 높은 겁니다. 네. 이더리움과 솔라나 얘기해 주셔서 이야기 드려보면 만약에 솔라나가 지금 이더리움보다 훨씬 싸요. 그 이 암호화폐 생태계에서는 총 발행 가치라고 해서 모든 암호화폐가 발행이 되었을 때 현재 발행된 암호화폐 기준으로 총 가격 이제 시가총액이 얼마 정도다라고 계산하는 게 있는데요. 이 시가총액이 근데 솔라나가 만약에 네트워크 데이터가 이더리움이랑 똑같아. 근데 가격은 막 절반이야. 이러면 이거 내가 보기에 솔라나가 저평가돼 있을 것 같아. 혹은 이더리움이 고평가돼 있는 것 같아.'라고 생각을 하시고 투자하실 수 있겠죠. 최근에 솔라나는 굉장히 네트워크적으로 좋은 움직임을 많이 보이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이제 솔라나가 과거에 아까 말씀하셨던 FTX가 굉장히 미뤄졌던 네트워크인데 네. FTX가 망한 뒤에도 자신들이 살 길을 계속해서 찾아와서 지금의 자리에 오르기도 했었습니다. 아. 솔라나 정도는 저는 어느 정도 '안정권의 암호화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와 솔라나의 저력이 진짜 대단한 것 네 같더라고요. 맞습니다. 아 그러면 혹시 조심스럽게 이것도 한번 가격을 좀 여쭤보고 싶은데 이더리움이 현재 한 5 0 0원 정도 되고 솔라나는 한 25만 원 정도 되잖아요. 네네. 만약에 비트코인이 1 억은 1억5천 정도죠. 지금 아까 말씀해 주신 게 10만 불이라고 했을 때 네네. 한 1억 5천 가면은 얘네들도 가격이 많이 올라와 있을까요? 네네. 결국 이게 하나의 섹터로 묶이느냐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시면 굉장히 비슷할 것 같아요. 네. 우리가 뭐 인공지능 기술 주식 오른다라고 하면은 뭐 처음에는 이제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아니면 뭐 핵심 기술주들 이제 마그니피센트 7 같은 이제 대형 기술주들이 그 시장 랠리를 이끌었죠. 그 뒤에 우리가 많이 오른 걸 본 게 다른 애들 예를 들어서 뭐 에너지 기업들 이런 친구들이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왜냐면 이거 인공지능 미래 메타는 맞는 것 같은데 이거 인공지능 개발 관련 진짜 핵심 기업들 너무 많이 올랐다. 그럼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해야 할까?'라는 생각을 하다가
"어 야 이거 근데 인공지능 하려면 결국 에너지 써야 되잖아. 전기 써야 되잖아. 음. 그러면 이거 에너지 기업도 넥스트 테마다."라고 해서 에너지 기업들이 많이 오른 거죠. 네. 이런 것처럼 이제 비트코인에 돈이 들어와요. 그러면 '아 이거 암호화폐가 내가 원래 못 믿었는데 이거 좀 괜찮나 보네. 요즘은 사람들이 많이 믿나 봐.'라는 생각을 하겠죠. 음. 그러면 이제 '어 이더리움은 솔라나는 비트코인 오른 것보다 적게 올랐네.'라고 하면서 추가 자금 유입이 되고 '이더리움 솔라나도 많이 올랐네.'라고 되면 뭐 도지코인이나 뭐 다른 네트워크 암호화폐들 뭐 트론이나 아발란체 이런 친구들까지 조금씩 조금씩 그 시장이 넓혀져 가고 자산이 분산되는 과정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음. 그럼 이번 반감기 사이클에서 얼마까지 좀 보세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올해는 저는 1 0 달러 정도까지는 충분히 볼 수 있는 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음. 최종적으로는 한 2 0 달러 정도까지는 그래도 음. 어느 정도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음. 단순히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음. 아크인베스트라는 해외 투자사에서 비트코인이 이 세상 속에서 얼마의 가치를 가져갈까에 대해서 분석한 차트가 있으세요. 음. 이게 뭐냐면 앞서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각 세상 속에서 이 자산들의 역할, 예를 들어서 금의 역할, 국가 송금 자산의 역할, 국가적 전략 자산의 역할 등등을 비트코인이 얼마나 가져가냐에 따라서 얼마가 될 거다라는 걸 실제 계산하신 거예요. 음. 비트코인은 2,100만 개로 제한이 돼 있기 때문에 그 네트워크에서 어느 정도의 비중을 가져가냐를 보면서 우리는 가치를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 가치가 약 20만 달러였는데 저는 그 계산이 나름 합리적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음. 이더리움하고 솔라나는요? 이더리움과 솔라나 같은 경우는 조금 예상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 음.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원래 그 시장 거버넌스로 따지면은 그래도 10% 20% 사이에서는 뭐 계속해서 유지를 하는 모습을 많이 보였던 것 같아요. 지금 같은 경우에 이제 이 솔라나 시 아 이더리움 시장 거버넌스가 제 기억으로 암호화폐 시장 전체가 한 2조 정도 되고 한 4천억 그러니까 한 20% 지금 차지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늘어날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또 주의하셔야 하는 부분은 이 이 파이는 아마 이더리움과 솔라나는 같이 먹을 거예요. 이 블록체인 네트워크 속에서 하나의 네트워크로서의 역할을 둘이 같이 가져갈 수 있는 거죠. 그 파이가 예를 들어서 20%로 유지가 된다면 이더리움은 줄고 솔라나가 될 수도 있고 반대가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것 같다. 가격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저는 말씀드리기 어려울 것 같다라고 이야기 음. 드리겠습니다. 네. 네, 그 가격 예측이 진짜 다 어려운 것 같아요, 알트코인은요. 정말 네네. 어려운데 그 상승률에 있어서는 비트코인보다는 높겠죠, 만약에 오른다고 했을 때. 지금까지의 역사를 봤을 때 음. 하락폭도 높고 상승폭도 높았다. 음.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트코인보다 높고 솔라나 같은 경우에는 이더리움보다 조금 더 높다라는 모습을 많이 보였습니다. 네. 음. 네. 아이고, 그러시군요. 그래서 이게 알트코인에서 이제 이더리움하고 솔라나까지는 믿을 만하다 이렇게 얘기를 좀 해 주셨는데, 이게 한편으로는 이제 좀 걱정이 되는 게, 그 최근에 그 뉴스 가운데 월드코인 관련해서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이 월드코인이 그 토큰 언락 기간을 완화했어요. 그래서 이게 네네. 가격이 급등하기는 했는데, 한편으로는 이런 걸 결정하는 데 이게 소수의 그 거버넌스에 있는 사람들이 그냥 해 버리고, 또 이런 의혹도 제기하더라고요. 내부에 어떤 사람들이 먼저 매수해 가지고요, 음. 내부자 거래를 했을 수도 있다, 막 이런 얘기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막 네네. 비판에 직면을 했는데, 이게 비단 월드코인의 문제가 아니고 알트코인의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런 걸 네.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짚어 주신 것 같아요.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 이 웹3 프로젝트가 나온 거에 대한 정반대의 모습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서 제가 네트워크 역할에 대해서 이야기 드렸는데 이 암호화폐가 기존의 이제 기업들과 다른 점은 이 토큰 홀더들이 실제 방향성에 대해서 투표를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더리움 내가 코인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이더리움 네트워크는 이 방향으로 가야 돼에 대해서 나의 메시지를 전달할 수가 있고 다른 암호도표들도 이런 식으로 나의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거버넌스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죠. 월드코인 같은 경우는 사실 이번에 언락 기간 연장 호재는 맞는데 이게 어떻게 정해졌는가에 대해서 우리도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해 봐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거는 월드코인의 본질과도 굉장히 맞닿아 있어요. 월드코인은 이 내러티브가 인공지능 시대에 보편 소득을 위해서 탄생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인공지능 시대가 되면은 사람들은 점점 자기가 할 일이 없어질 거고, 그러면 그 세상 속에서 어 누군가는 자신이 일이 없어도 이 세상에 살기 위해서 어느 정도 수익이 필요하잖아. 그러면 우리가 기업들한테서 돈을 걷어서 "너네한테 그 돈을 나눠 줄게."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결국 월드코인은 돈을 주는 구조인 거죠. 월드코인은 앞으로 계속해서 나올 거고, 아마 그 오브에 가서 자신들 홍채 인식하신 분들은 실제 파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내가 돈을 타면 그거를 팔아서 나의 소득으로 쓸 수 있게 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굉장히 많은 의문을 던질 수가 있죠. "야, 이거 월드코인이 뭔데 세계인들의 보편 소득을 너네가 할 거야?" 라는 의문 일단 들 수 있을 거고요. "그래, 너네 좋은 걸 위해서 하네. 그러면 그 돈은 어디서 날 거야?" 라고 의문을 던질 수도 있겠죠. 지금은 아마 월드코인이 샘 올트먼, 그 오픈 AI 개발사의 이제 수장이 만든 프로젝트다라고 이야기 많이 하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물어보면 굉장히 애매모호하게 답변을 많이 합니다. 예를 어. 들어서 "인공지능 시대가 되어서 생산력이 정말 높아지면 그 돈은 자연스럽게 생기게 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많이 해요. 제가 실제 그 샘 올트먼이 한국에 왔을 때 대담에 가서 이 질문에 대해서 듣기도 했었는데, 음. 솔직히 말해서 그 내용을 들었을 때 그렇게 와닿지는 않죠. 음. 그리고 여기는 그럼 우린 다시 한번 질문을 던질 수 있죠. 그래, 뭐 기업들이 2%씩 준다고 생각해. 그러면 야, 너네가 생각하기에 왜 미국 기업들은 너네한테 줘? 왜 한국 기업들은 너네한테 줘? 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할 수 있겠죠. 이렇게 너네가 언락 같은 거 너네들이 결정하는 것 같아 보이는데 왜 걔들이 너네한테 돈을 줘야 돼? 라는 의문을 할 수 있겠죠. 이런 의문을 실제로 해 보시고 스스로 해 보시고 자신들이 답이 내려주시면 "투자를 하는 것이 맞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군요. 역시 알트코인은 확실히 자신이 공부를 하고 확신이 있을 때 해야 되는 거지 카더라에 큰돈 넣었다가는 정말 위험할 것 같아요. 네네. 음. 그러면은 여윳돈이 있으면은 혹시 지금 어떤 알트코인을 좀 사야 할까? 조언을 주실 수 있을까요? 여윳돈이 있으시면 네. 저는 테마를 탈 수 있는 암호화폐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 보고 살 것 같습니다. 어. 암호화폐라는 게 어떻게 보면 저희가 음 '전 세계에 있는 스타트업들의 초기 투자를 할 수 있는 기회다.'라고 보실 수도 있으세요. 음. 지금 암호화폐들, 굉장히 많은 암호화폐들이 해외에서 만든 프로젝트들이죠. 음. 우리가 만약에 해외 스타트업들에게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할 수가 있었을까요? 개인 투자자들이, 개미 투자자들이 해외 스타트업에 투자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상 없었습니다, 원래 세상에서는. 음. 근데 우리는 지금 만약에 그 회사가 암호화폐를 냈다면 이 암호화폐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초기 단계부터 투자를 같이 할 수 있는 구조죠. 네. 내가 이 스타트업들이 올바른 일을 한다면 굉장히 많은 가치를 만들 수도 있는 네트워크에 투자를 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테마를 탈 수 있는 암호화폐가 좋다라고 이야기 드린 건데, 지금 보시면 제가 처음에 보여드렸던 이 업비트 시장 지수라는 것에 약간 인덱스 세분화 항목을 가져왔습니다. 보시면은 AI, 의료, NFT 게임, 뭐 엔터프라이즈 블록체인, 스테이블 코인, 랜딩과 같이 굉장히 다양한 테마들이 있죠. 저번 주에 업비트 암호화폐들이 약 10% 오르는데, AI는 16% 오르는데, 뭐 랜딩, 스테이블 코인 이런 애들은 오히려 떨어졌어요. 어. 이게 암호화폐도 굉장히 그 테마, 섹터에 굉장히 민감하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섹터에 민감한데 그 분야의 스타트업들에게 우리는 투자할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좋은 거죠. 저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조금 보유하고 있는 암호화폐들이 이제 뭐 AI나 네트워크 쪽으로 많이 보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같은 경우에는 저는 블록체인 기술이 이 인공지능 생태계에서 굉장히 많은 걸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도 하고, 굉장히 많은 프로젝트들이 이 시장 속에서 뭔가 새로운 테마를 제시하고 있기도 하거든요. 지금 보여드리는 뉴스는 이제 데이터 센터에 에어비앤비를 만들겠다라는 암호화폐 프로젝트 사례입니다. 절대 투자 추천 아니고요. 그냥 아이디어를 공유 드리는 겁니다. 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컴퓨팅 자원의 효율화를 위해서 만들어진 블록체인 시스템인데, 블록체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무언가를 올릴 수가 있죠.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게임 좋아해서 컴퓨터 집에 있는 PC의 GPU가 굉장히 좋은데, 회사 생활하면서 사실 얘는 9시 시부터 못해도 7시 시, 8시 이렇게까지는 하루 종일 놀고 있어요. 네.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이 내가 가진 이 좋은 CPU 누군가가 쓸 수 있게 빌려주면 어떨까?'라는 아이디어를 블록체인 위에 만들어낸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GPU를 대여해 주면 얘네는 자신들의 시스템에서 그걸 필요한 사람들한테 팔고,
그 네트워크를 아카시 네트워크 그리고 아카시 토큰을 이용해서 운영하고 있는 거죠. 뭐 이런 식으로 하나의 테마를 가진 암호화폐 그리고 하나의 이야기를 만들 수 있는 암호화폐에 대해서 고민하고 투자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비트코인까지 다 합쳐 가지고요. 1억 정도 여유 자금 있으면은 어떻게 좀 포트폴리오를 꾸리시겠어요? 지금 만약에 제가 1억 원이 있으면 저는 우선 한 자산에다가 바로 다 넣지는 않을 것 같고요. 네. 예를 들어서 매월 10%의 자산을 배분하고 약 1,000만 원 정도 배분하고 그 자산을 분배해서 넣어 볼 것 같습니다. 당장 생각나는 거는 아마 50% 40% 정도는 비트코인에 넣고 한 10% 정도는 이더리움 같은 네트워크 토큰, 10% 정도는 말씀드린 것 같은 이제 뭐 테마를 탈 수 있는 암호화폐들에 넣어 주고 30%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 정도에는 이제 주식 시장, 저 같은 어 경우에는 이제 해외 인공지능 주식을 개인적으로 투자를 많이 하는데 엔비디아나 뭐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조금 투자를 많이 했었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많이 정리를 하고 마이크로소프트와 실제 인공지능 개발 관련 기업들에 많이 조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나머지 10%는 혹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연금 같은 거에 넣을 것 음. 같습니다. 네. 아 네 그렇군요. 끝으로 기자님 그 책에 대해서도 한번 소개 좀 해 주세요. 아 네. 음. 네. 비트코인 제가 지금 사서 평생 투자하는 법이라는 책을 하나 썼는데 음. 제가 비트코인이라는 자산에 대해서 왜 믿고 있고 이 세상 속에서 비트코인이라는 자산이 어떠한 방향성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 드린 책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고 '나는 비트코인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고 싶다. 저 사람이 왜 비트코인 사는지 조금 궁금하다.'라는 생각이 드시면 한번 사시고 이야기 나눠 주시면 굉장히 좋고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도 너무 잘하시고 목소리도 너무 좋으신 것 아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끝으로 저희 시청자분들을 위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음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저는 여러분들께 비트코인 그리고 암호화폐를 사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야기 드린 건 아니었습니다. 제가 왜 비트코인을 믿고 있고 제가 왜 암호화폐를 믿고 있고 그리고 제 삶 속에서 제가 투자라는 걸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를 조금 공감해 주셨으면 좋겠어서 이런 이야기를 드린 것 같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투자하면서 굉장히 인상 깊게 보았던 스토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포레스트 검프라는 옛날 영화가 하나 아 있죠. 그 네. 영화에서 굉장히 멋있는 투자 장면이 하나 나오는데 제가 하도 이야기 많이 해서 어디 들으신 분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거기서 이제 포레스트 검프가 투자에 자신의 부의 자유를 이룬 데 이유가 있는데 그게 바로 자신이 믿었던 선임분 중 하나가 애플 컴퓨터에 초기 투자를 하셔서 그랬었던 거예요. 아. 근데 그 영화가 이제 90 년대 초반 정도에 나왔는데 90 년대 초반에 이미 애플 컴퓨터는 너무나도 큰 기업이 되어 있었고 음. 그때 애플 컴퓨터 사신 분들 경제적 자유 이미 잃었던 거죠. 아. 여기서 우리가 중요시해서 봐야 되는 거는 그때 과연 애플 컴퓨터에 대해서 믿고 샀다면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라는 거예요. 그 영화를 보고 나온 한 청년이 '아 너무 멋있다. 저런 사례 나도 저거 꼭 만든다.'라고 생각해서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에 딱 애플 컴퓨터 샀어요. 그 영화 보고 나오면서 딱 사고 '나는 이거 내가 뭐 빼고 막 이러려고 산 게 아니라 이 가치, 이 배움을 나는 살면서 이어가고 싶어서 샀다.'라고 생각을 했다고 생각을 해 보세요. 그때 애플 컴퓨터 주식 이미 애플 컴퓨터로 졸업했다라고 했을 때 애플 컴퓨터 주식이 약 0.3 달러였습니다. 음. 지금 애플 컴퓨터 가격이 200 달러가 넘죠. 어. 그럼 몇 배가 된 건가요? 3 달러에서 200 달러. 약 700 배가 된 거죠. 음. 1,000만 원에 넣었던 그 청년 지금 아마 70억 원을 가진 중년이 되어 있겠죠. 그 중년은 아마 그 청년은 지금 돈 걱정 안 하는 중년이 되어 있을 겁니다. 이걸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무엇이냐. 우리에게 중요한 거는 지금 이 자산이 지금 이 기업이 얼마가 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얘가 얼마 올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과연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미래 속에서 얘가 지금보다 나은 미래를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이냐에 공감하고 우리가 그걸 공감할 수 있으면 거기에 투자하고 한 번 믿고 투자를 했으면 그걸 믿어가고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성장시켜 가면서 그 굴레를 그 수레를 우리의 부를 키워가는 거죠.
여러분들도 분명 그러한 미래를 만들어 가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 역시도 그런 미래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 지금 이 순간도 매일같이 고민하고 있기도 하고요. 비트코인이 여러분의 애플이 아니라면 비트코인에 투자하지 마세요. 비트코인을 믿을 수 없으시다면 비트코인에 투자하지 마세요. 대신 꼭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의 애플, 여러분들이 믿을 수 있는 미래를 만들 것이라고 생각하는 자산을 찾아내시고 거기에 꼭 투자하세요. 아. 그 길이 이어지면 저는 꼭 저희가 30년 뒤에 이 영상 다시 보면서 '아 그때 잘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라고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와 너무 멋지신데요. 긴 시간 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오늘 너무 좋은 말씀 너무 감사드리고 와 그 비트코인에 대해서 그 비트코인과 같은 게 다른 누군가에게는 또 이 다른 존재의 자산으로서 존재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사라는 건 아니지만 그에 버금가는 자기만의 그 자산을 꼭 찾길 바란다, 인생에 한 번은. 맞습니다. 아 대신 너무 좋은 그것은 말씀. 네. 자신의 생각, 자신의 믿음에 기반을 그래서 해야겠죠. 아 최동혁 기자님의 꼭 비트코인 평생 투자해서 뭐라고 하셨죠? 제목이? 아 비트코인 지금 사서 평생 투자하는 법입니다. 그 책 꼭 읽어야겠네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긴 시간 동안 감사드리고 오늘 그러면 인터뷰 한 요 정도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블록미디어의 최동혁 기자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 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유익한 사이트 많이 나눠 주셔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